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해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천정군과 전재수 전 장관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호주 유대교 축제 총기 테러범이 무슬림 출신 부자로 드러난 가운데 총격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시민 영웅도 무슬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이 왜, 무슨 목적으로 그때 발생했는지 밝혀졌을까요? 내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북한 도발까지 유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얘기가 많았던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선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판결로 이어질까요? 첫 소식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전부터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즈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은 군 인사 내용이 근거가 됐는데 여기 쓰인 대로 육참 총장과 방첩 사령관 등 인사가 진행됐고 실제 이들이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심지어 지난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줄 탄핵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군으로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독재를 구축하면서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법적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의 배경은 됐지만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우면서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은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란 특검은 김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결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통신 기록은 물론 계엄 당시 갔다는 성형외과까지 행적을 모두 조사했으나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김 여사 측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계획을 몰랐던 김 여사가 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소식을 듣고 분노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다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여사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계를 두고도 두 사람이 소통한 정황이 없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왜 12월 3일이었는지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미국이 대선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라 개입이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도 미국 대선 정국 중이었다는 겁니다.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배경에 대해 내란 특검은 미국의 개입이 어려운 시점임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이며 새 대통령 취임 전인 당시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과도기에는 미국이 부대 이동과 병력 재배치 등으로 즉각적인 개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실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등의 표현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특검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12월 4일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내정자와의 면담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다는 점도 12월 3일을 계엄일로 미리 잡은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0월 유신 역시 미국 대선 시기에 단행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미국에게 사전 보고했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칫 계엄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시기를 정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한간에 제기된 무속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날인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첫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첫 유죄 판단, 어떤 내용인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지난 6월 기소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합수부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 모두에 유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 구성이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하고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종사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인데 오늘 재판부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만 10곳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통일교 서울본부에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군과 한학재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 김건희 특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의원실 등 모두 10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10일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닷새 만에 전방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한일 해저터널과 같은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교 측이 실제 로비를 했는지,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은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280억 원을 발견했는데 자금 출처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이력이 있고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12일 재판에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그런 진술은 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만큼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특별수사팀이 전재수 장관의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도착은 오전 9시쯤 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2시간가량 늦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로비에 쓰인 걸로 지목된 금품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경찰이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은 금품 수수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동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와 함께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함께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겁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정치권에 로비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승인 등 관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가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접견 조사도 시도했지만 한 총재 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환 전 의원은 오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윤영호하고는 전화도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증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날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며 당시 SNS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댔습니다. 한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찍힌 사진에 대해서도 선거 사무실에 지인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잇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자마자 국방부가 유공자 취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제주 4.3 사건.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구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도민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고 서울보훈지청은 이를 받아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지역사회는 반발했고 결국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제주도민들에게도 이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지시 검토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부도 유공자 등록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에 제주 사회는 사필 규정이라면서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칭찬 일주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선 정 구청장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고 칭찬했던 정원호 구청장. 오늘 정 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구청장 45.2%, 오 시장 38.1%로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을 7.1%포인트 앞선 겁니다. 박주민 의원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에선 42.1% 대 40%, 서영교 의원과 오 시장의 대결에선 39.6% 대 40.3%였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인지도가 낮은 게 정 구청장의 약점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덕분이라 평가했습니다. 야권은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폭행 이력을 꺼내들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당시 한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다퉜고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폭력에 이유 붙이는 게 정말 민주당식 해명 공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나온 도덕성 검증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명심 논란 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권 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을 향한 견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벌어진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는 유대인을 겨냥한 무슬림의 공격이었습니다. 범인은 50살 아버지와 24살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먼저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이 울리자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총격을 피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심폐소생술도 진행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6시 45분쯤 호주 시드니의 관광명소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약 10분간 벌어진 총격에 주말 저녁 평화롭던 해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6명이 숨지고 최소 40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명단은 10살 소녀 1명과 87세 어르신이 포함됐습니다. 범인은 1000여 명이 모인 유대교 축제 하누카 행사장을 노렸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테러라는 판단입니다. What we saw yesterday was an act of pure evil, an act of terror, an act of anti-Semitism. 용의자는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인 50살 아버지와 2달 전 실직한 24살 아들로 무슬림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팔던 아버지는 사격 클럽 회원으로 총기 6정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They come and go every day here, and they never say hello or anything. They just no more. 현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깃발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용의자들의 IS 연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30년 가까이 대형 총격 테러가 없었던 호주인 만큼 시민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던 건 용감한 시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총격범에게 맨몸으로 다가가 총을 빼앗은 시민 역시 무슬림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권열 기자입니다. 자동차 뒤에 몸을 숨긴 남성이 장총을 든 총격범에게 다가갑니다. 총격범의 목을 끌어안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맨손 공격에 깜짝 놀란 총격범은 총을 뺏기자 허둥대며 달아납니다. 총격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은 40대 과일가게 주인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입니다. 팔과 손에 총상을 입은 아흐메드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But we hope he will be fine. He's a hero. 100% he's a hero because what we see on the social media, he's 100% hero. 10여 년 전 시리아에서 호주 시드니로 이주한 무슬림 아흐메드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다 총격을 본 뒤 총격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대인을 노린 범죄를 무슬림 시민이 목숨을 걸고 제동을 건 겁니다. There are still wonderful, brave Australians that are prepared to risk their lives to help a complete stranger. 아흐메드를 도우려는 모금에 순식간에 3억 원 가까운 돈이 몰리는 등 아흐메드의 용기에 찬사와 경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나치의 학살을 피했던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주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릭스 클레이트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예기치 못한 총기 난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Just getting all the facts this morning and hearing about more dead and people dying overnight in the hospital and, a man who I knew very well in his 90s is dead, a survivor of the Holocaust. 무차별적인 총격 속 부인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orrible. I have no husband. I don't know where is his body. Nobody can give me any answer. 또 다른 사망자 엘리 슐랑거는 유대교 국제 네트워크 차바드 소속으로 현지에서 활동해온 랍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주 정부가 반유대주의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ou took no action. You let the disease spread. And the result is the horrific attacks on Jews we saw today.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1,654건에 달합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호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반유대주의 근절특사를 임명하기도 했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되며 양국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어제 저녁 베트남 유학생이 아이를 낳은 뒤 유기에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한 곳에 모여 바닥에 놓인 종이봉투를 바라봅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저녁 6시 25분쯤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생아는 3시간 정도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전해졌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차하고 앰뷸런스하고 계속 있더라고요. 태아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하루 종일 안 좋았거든요. 아이는 동국대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태어난 뒤 바로 앞 건물에 유기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출산을 도운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건 같은 국적 유학생 B씨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동국대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지난 12일 한국에 입국했는데 오늘 개강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어쨌든 어학 연수생으로 온 거거든요. 한국어 교육원에. 학부생이나 이제 대학으로 온 게 아니라.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 A씨와 유치장에 입감된 친구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얼마 전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다 어깨가 탈구됐는데도 이 조리원이 나 몰라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MBN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산모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2주에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조리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들을 출산한 30대 여성 유모 씨. 출산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발목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마사지를 받던 중 발목 쪽 림프관이 손상되면서 체액이 흘러나와 부종이 생긴 겁니다. 너무 아파요 했는데 그쪽을 눌러야 늘어난 자궁이 이제 빨리 축소가 되고 회복이 빨라진다면서 좀 아파도 참아야 된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이제 코끼리 다리처럼 확 부어 있었던 거죠. 조리원을 퇴소한 뒤 유 씨의 증상은 점점 나빠졌고 지난 1월엔 근막 파열에 의한 근육 탈출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는 발목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였는데 기저귀를 한번 갈아주려고 해도 기저귀를 가지고 오고 아기를 갈아준 다음에 옷도 가지고 와야 되고. 조리원 측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유 씨가 조리원비 환불과 산후도우미 비용을 요청하자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사지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고 유 씨와 말도 달라서 정말 마사지를 받다가 다친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저 질환이 있으셨는지 아닌지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질환이 있는 분인데 마사지를 받다가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취재진이 유 씨의 최근 5년치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림프 계열이나 발목 치료 이력은 없었습니다. 조리원 측은 유 씨의 부상을 인지하고도 보험 청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를 담당한 마사지사는 외부 업체 소속이라 조리원이 가입한 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마사지 업체도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마사지 보험이 없는 셈입니다. 결국 1,000만 원도 넘는 돈을 조리원에 냈지만 마사지를 받다 다쳐도 보험 처리는커녕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민원은 2,200여 건입니다. 이 중에 피해 구제가 이뤄진 건 8%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을 파헤쳐보는 사건 추적 시간입니다. 윤기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윤 기자. 그동안 이 공공기관 폭파 협박 소식은 이 MBN 보도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카카오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네,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카카오 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예. 자신을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 이런 내용과 함께 회사 임원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100억 원을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직원 3,500명 모두를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이 됐나요? 네, 경찰은 해당 건물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주변을 통제하고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방과 군 폭발물 처리반도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허위 협박 글이었던 건데 그러면 글을 쓴 용의자는 특정이 됐나요? 네, 경찰이 글쓴이 A씨를 조사했는데요.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제 글쓴이가 A씨가 아니라고 보고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수색 등으로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으니 장난이라도 절대로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서 연이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주사 이모에 이어서 링거 이모가 등장을 했다고요. 네, 먼저 박나래 씨 관련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입니다. 링거 이모 그리고 주사 이모인데요. 처음 등장한 주사 이모에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링거 이모입니다. 링거 이모 A씨는 박 씨의 전 매니저가 2023년 김해의 한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박 씨가 링거를 맞았다고 지목한 사람입니다. A씨는 한 언론을 통해서 반찬값 정도를 벌려고 의료 시술을 하기는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나래 씨한테 불법 시술을 한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다고 시인한 A씨는 나이도 있고 시력도 안 좋아 일은 그만둔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이 지금까지 모두 5건이라고 밝힌 경찰은 박 씨는 물론 몽골 의사라고 주장했던 주사 이모 등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추적 윤기란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철 도로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또 대처법은 없는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간 결빙이나 서리가 생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2,381건, 사망자는 47명에 달합니다. 특히 교량이나 고가도로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사고 100건당 2.2명이 숨졌고 고가도로는 100건당 4.8명, 교량은 7.9명으로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교량은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로도 찬바람이 지나가며 노면 온도가 떨어져 결빙이 더 자주 생깁니다. 지면에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중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냉각이 더 쉽게 나타나고 또 같은 기상 조건에 의해서 살얼음이 발생을 하더라도 해빙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터널 입구와 출구도 주의 구간입니다. 터널 출구 인근 도로는 터널 주변 일반 도로보다 기온이 낮고 결빙 빈도도 잦았습니다. 특히 터널 출구에서는 자동차가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바람이 블랙아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터널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가 출구 밖에서 냉각되며 공기 속 수분이 응결돼 물이 되고 노면에서 얼어붙는 겁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 도로기상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결빙 위험 구간을 미리 확인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나 눈이 오고 그다음에 지상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장소는 찬 공기가 오래 머무는 만큼 골짜기 도로를 지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따뜻한 차나 컵라면 끓일 때 전기포트 많이 쓰시죠? 그런데 새로 산 포트는 물을 여러 번 끓이고 따라내는 이런 길들이기를 10번 이상 반복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 플라스틱 전기포트에 끓인 물 1리터를 실리콘 필터로 걸러봤습니다. 폴리프로필렌 같은 미세 플라스틱이 267개나 검출됐습니다. 믿었던 내열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 포트에서도 플라스틱 포트보다는 적지만 유의미한 개수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제조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코팅제나 접착제, 포장할 때 대부분 이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그런 재질을 가지고 포장하기 때문에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인 미세 플라스틱은 몸 안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산 전기포트에 물을 가득 채워 끓인 뒤 버리는 걸 길들이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10번만 반복해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플라스틱 포트에 물을 30번째 끓였을 땐 미세 플라스틱이 123개, 200번째 끓였을 때는 20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길들이기를 끝낸 포트더라도 물을 끓인 다음 입자가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가급적 윗물만 따라 쓰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번엔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뉴스입니다. 한 달 교통비가 62,000원을 넘으면 쓴 만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K패스 혜택이 새해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29살 이창현 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회사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지하철 요금은 편도 2,000원, 한 달에 평균 50회 넘게 이용하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비를 일정 비율만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이용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달에는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분 요금부터는 더 많이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형을 사용해도 62,000원을 넘으면 차액을 대부분 되돌려받습니다. GTX나 광역버스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권 직장인들은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돼 환급액이 지금보다 많아집니다. 한 달 교통비가 9만 원인 저는 30%인 2만 7천 원을 환급받았는데 앞으로는 8천 원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K패스 이용자들은 번거롭게 카드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을 지급되는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K패스에 가입한 고령층의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어르신 유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수도권 서부 주민들의 수건, 서울로 빠르게 연결되는 전철을 깔아달라는 거였죠.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홍대로 가는 광역 전철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김포국제공항 바로 옆에 조성 중인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중 서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지만 정작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로 가는 도로를 김포공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 등 경기 서부권 주민들은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을 꾸준히 요구했고 복선 전철이 사업 추진 5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하나, 둘, 셋! 총 20km 구간에 12개 정거장이 생기는데 부천 대장 신도시역에서 출발해 서울 상암을 거쳐 홍대 입구까지 갑니다. 건너편 부지가 대장 홍대선 오정역이 들어설 곳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개통되기만 하면 홍대 입구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역버스로도 1시간이 걸리는데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좋죠. 여기 생기니까 이제 교통도 편해지고. 교통 여건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기업 입주도 늘고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 업무용지에 SK 하이닉스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연구단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상주 인력이 3,700여 명에 달합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교통, 일자리, 주거가 모두 결합되어 첨단 컴팩트 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LH는 교통망에 이어 기업 입주까지 확정됨에 따라 대장 신도시 부지공사 일정을 앞당기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도수 치료 실손보험 청구액이 연간 1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돈 없는 장사로 이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태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수치료 체험 만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피부과 도수치료센터입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의사의 진료도 없이 곧바로 도수치료실로 안내합니다. 환급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는 도수치료는 불법인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의사는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감별이 돼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오니 상담 직원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시기를 물어보며 2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패키지를 권유합니다. 처음 내세운 만원 도수치료는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셈입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며 실손보험 청구를 부추깁니다. 요새 보험사들의 태클이 워낙 많잖아요. 그때 뭐 말을 해야 하는 뭐 멘트들이나 그런 가이드 이런 것도 이제 실장님들이 챙겨주고 해서 안 쓰면 손해죠. 지난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2조 9천억 원, 이 중 도수치료로 나간 것만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병원과 의원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처방 코드나 내려주는 거죠. 우리는 왜 의사의 진료를 보느냐? 실비 청구하기 위해서. 올해도 실손보험 지급액은 8조 5천억 원, 역시 도수치료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모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회에선 쿠팡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김범석 쿠팡 의장과 강한승 박대준 전 대표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의장은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며 170여 개 나라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 일정들이 있어 청문회 참석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 불허한다,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문회를 이틀 앞둔 오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증감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요. 대국민 약속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 하루 이틀 진행되는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문회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동행명령을 통해 강제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국정조사까지 검토된 만큼 김범석 의장이 10년 만에 국회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축구장 700개 면적의 바다에 해상풍력 발전기 18기가 들어선다. 예전 같으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을 텐데 이른바 바람연금으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제주 해상풍력 단지를 배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한림읍 앞바다. 20기에 가까운 풍력 발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3단으로 불릴 정도로 강한 제주 바닷바람이 발전기 날개를 돌려 전기를 생산 중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은 연간 234기가와트로 6만 5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 최대인 100메가와트 규모로 100% 국내 자재와 기술력으로 건설돼 지난해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발전기가 설치된 바다 면적이 축구장 700개가 넘을 정도로 커 어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 공유 모델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민들은 4천만 원, 주민들은 3천만 원까지 투자하면 최대 720만 원까지 매년 연금 형태로 주기로 한 겁니다. 책임자가 알아서 가서
지금 말궁구로 통장 만들어서 하려니 한 사람은 오고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놓고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 이런 바람연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이 즉시 투자하기 힘든 분야에 한전이 우선 진출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확대해 2030년까지 원전 4기분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평양 돋보기입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폴더블 폰을 소지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준공식 모습입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제조사 로고는 확인되지 않지만 외관상 중국 브랜드 아너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이라며 출시한 매직 시리즈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23년에도 현송월 당 부부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각각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600만 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보급돼 휴대전화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재작년부터 4G망이 설치되면서 스마트폰 보급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수요와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게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북한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the market continues to expand. New phones, all of the phones though are the same. They're all from China. All have this little screen on them, which keeps a very tight control on what people can use the phones for. 중국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을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으로 공급받아 북한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반입된 제품이라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일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판다 2마리가 다음 달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54년 만에 판다가 없는 판다 무보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중일 갈등이 양국 우호의 상징이던 판다 외교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사이좋게 대나무를 씹어먹고 있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일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판다들인데 이들을 보려면 항상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판다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살 전후로 중국으로 반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쌍둥이가 다음 달 하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당초 내년 2월 20일이 반환일이었지만 중국과의 협의로 더 빨라졌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판다 공급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판다의 추가 대여를 요청했지만 중국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상대국의 호의를 얻고 싶을 땐 판다를 새로 대여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땐 임대 연장을 하지 않는 이른바 판다 외교를 해왔는데 최근에 중일 갈등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판다 무보유국이 되는 것은 중일 국교가 정상화한 1972년 이후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반환된 판다들을 보기 위해 오지로 꼽히는 중국 서남부 스촨성까지 찾아가는 일본인들이 넘쳐날 정도로 판다 사랑이 대단한 일본. 중일 싸움에 애꿎은 판다 등만 터지면서 일본인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중국의 한 재벌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확인된 것만 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20명을 낳는 게 목표라는데 무슨 사연인지 한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 수십 명이 하나둘씩 아빠를 부르며 달려옵니다.
모두 한 사람, 중국의 온라인 게임업계 출신의 억만장자 쉬보의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쉬보는 지난 202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아이 4명의 친권을 요청했다가 대리모가 낳은 8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대리모를 통해 회사를 물려받을 미국 태생의 아들 20명을 낳고 싶다고 진술했는데 이미 자녀가 100명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중국 재벌이 미국 대리모 제도를 이용해 수많은 아이를 낳는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국 사업가 왕후이우는 자녀들을 엘리트 집안에 결혼시킬 계획으로 미국인 모델의 난자를 구매해 10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대리모가 합법인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최대 3억 원 정도를 내면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는 산업이 형성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14명의 자녀를 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Longer term than that is the global population collapse. Birth rates have been collapsing pretty much worldwide. 출산율에 관심이 많은 머스크는 특히 지능이 높은 사람이 늘어야 문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시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본인까지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미군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간 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며 쉽지 않은 싸움을 전망했습니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435석 전원과 상원 100석 가운데 약 3분의 1이 새로 선출됩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에서 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Sleepy Joe Biden took in less than $1 trillion in 4 years. We took in more than 18 trillion in 10 months. I'd say that's pretty good, righ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인데다 핵심 지지층인 마가의 이탈이 심상치 않고 여기에 군 수뇌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인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본토 방위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의 사성 장군은 대통령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합법성을 먼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As with any order I get, I would assess the order, consult the legal authorities to ensure that it was a lawful order.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안보 발언과 군사적 결정 방식을 두고 군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로 빠져들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미국 사회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한국과 라오스가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국가 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통론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부부를 맞이합니다. 기념 촬영 후 양국 정상은 바로 회담과 오찬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2시간 넘게 만난 두 정상은 최근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온라인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조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협조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한라인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치안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 관계도 격상했습니다.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ซึ่งถือเป็นขีดหมายสำคัญแห่งการสืบต่อเพิ่มทวีการพัวพันมิตรภาพและการร่วมมืออันดีที่มีมาดนแล้วนั้นเข้าสู่ล่วงลึกและพัฒนาขึ้นสู่ระดับสูงใหม่ 라오스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만큼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 주석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한 아세안 관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맞서 미국의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 현지의 재련소와 히토류 생산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스가로 이름 붙인 조선협력에 이어 핵심 광물까지 한미 동맹이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전략 광물을 정제하는 대형 재련소를 짓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10조 9천억 원.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약 2조 원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광석에서 희귀금속을 불순물 없이 뽑아내는 습식 재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경쟁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히토류 같은 희귀금속은 아연이나 구리 등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데 재련 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미국이 이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가진 고려아연에 손을 내민 겁니다. 미국은 수입 히토류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절실하게 됐습니다. LS전선도 전기차와 로봇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 공장을 버지니아주에 설립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호주 등에서 히토류 산화물을 확보해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공급할 방침입니다. They are strategic investments that strengthen American domestic supply chains, reduce reliances on foreign sources, and support American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한미 공급망 재편이 조선에 이어 핵심 광물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추위가 매서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1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또 비구름 뒤로는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는 종일,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은 저녁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8도, 대전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